현재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최근 1년 사이로 볼 때는 무려 81% 정도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16%, 나스닥은 24% 정도. 팀 드레이퍼 분께서 비트코인은 금융과 국가 안보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한 25만 달러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재개한다? 분명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웅달책방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거인의 정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웅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이 예전보다 변동성이 좀 줄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지루하다, 또는 하락과 행보가 좀 길어진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이클이 종료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데이터를 조금 보면은요. 이게 최근 1년과 YTD 올해 1월 1일부터의 주요 자산들의 상승률을 조금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중장기적으로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미뤄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최근 1년 사이로 볼 때는 무려 81% 정도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16%, 나스닥은 24% 정도, 그리고 금도 많이 올랐어요. S&P 500과 나스닥을 비트하면서 현재 40%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1년만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분에겐 굉장히 길 수 있고 어떤 분에겐 짧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짧거든요. 근데 이렇게 1년만 멀리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사실 다른 벤치마크 지수들을 압도합니다. 최근 뭐 한 2-3주, 한 달 정도 요게 조금 지지부진할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많이 못 모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응축의 시간이고 앞으로 4분기 더 나아가서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를 통해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가 시사됐습니다. 비트코인에 어떤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FOMC를 통해서 제가 이제 판단한 바는 FOMC의 결과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상의 결과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FOMC의 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고용 시장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가장 우려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지금 경기와 고용은 사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률도 4.3%, 4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만을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물가가 더 폭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화를 하나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가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이 2% 후반에 이 인플레이션율이 2%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내비쳐졌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향후 금리 인하의 어, 시계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점도표인데요. 현재 올해 이제 10월과 12월 2025년에는 남은 FOMC가 2회가 있고요. 이 2회에서 금리를 또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도 이 FOMC가 열릴 때 금리 인하의 기조가 대세 흐름이냐 아니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남은 FOMC 3번 중에 2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점도표에 많은 점들이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세가 금리 하나로 가게 됩니다. 금리 인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 미만 2.5에서 2.75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뭐 금리 인하를 B컷이나 이렇게 급속도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지만 위험 자산으로 많이 분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자산에게는 이런 금리 인하 신호, 유동성 확장의 신호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앞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비트코인 시장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전설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한 분, 팀 드레이퍼 분의 의견을 갖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팀 드레이퍼 분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그 투자 자산의 하나가 아니라 금융과 국가 안보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요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도 한 25만 달러, 하나로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이 정도 가격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뿐만 아니라 많은 재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는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SBR 같은 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래서 세계의 각 국들도 관심을 갖고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오태민 작가님의 책을 잠깐 인용할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간에 있는 그 패권,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 기제로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고 어, 멋지게 인사이트를 제시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이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요러한 기술들이 금융의 혁신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요게 이제 어떻게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되냐 바로 이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이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은 기존 금융망을 통해서 어, 이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G2, G3 이제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국가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우회하고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는 갖지 않다가 이제는 그런 흐름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대세는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 만약에 간과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이미 그들은 무역 결제에 있어서 이제 뭐 위안화라든지 루블화라든지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통의 그 스위프트망, 미국의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망을 우회해서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권국으로서의 패권 지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팀 드레이퍼가 이렇게 금융의 축이 이제 안보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고, 이거를 반드시 미국이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송금이라든지 무역 결제라든지 자산보호, 금융 제재 이런 모든 측면이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전 세계에서 이 돈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이 권력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시장의 체질이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 단위에서의 그냥 뭐 어느 정도 내가 부를 얻는다, 부자가 된다,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이런 논리들이 중심이 돼서 가격이 뭐 2억이 갈 것이다, 뭐 2억 5천이 갈 것이다, 뭐 은퇴 자산으로 모아가라. 이거는 당연히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윗단 한참 높은 단위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의 지위가 완전히 더 격상이 돼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코인 관련 정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런 정책들은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정도 레벨의 이야기들은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막 급등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의 그런 정부 정책들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상반기 때 대표적으로 지니어스법, 그다음에 반 CBDC법, 그리고 클래리티법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리티법과 반 CBDC법도 이제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더 구체화가 돼서 상원, 하원이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그 밑단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은, 제도화가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겠구나. 그래서 딱 갖춰졌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US 뱅크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 재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 US 뱅크가 이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했었는데 2021년에 시작했지만 2022년 바로 다음 해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암호화폐 관련된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US 뱅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맞추면서 하자니 쉽게 말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이거를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또 경쟁자들도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늦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구체화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US 뱅크가 다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재개한 것인데 US 뱅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은행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내에서 자산 기준으로는 세계 5위권 은행이에요.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다음에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은행이 이 커스터디 서비스, 암호화폐 관련,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재개한다? 분명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에 허리케인을 가져다 오는 그런 나비 효과처럼 이제 요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 커스터디 사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슈퍼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슈퍼앱 하나가 나오게 되면 다른 이제 앱들은 죽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금 경쟁, 그 미래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격 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온체인 데이터나 거시 경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여러 온체인 지표가 있어요. 뭐 MVRV도 있고 뭐 레인보우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근본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따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화폐의 통화량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M2 지수가 있을 수 있겠죠. 통화량 지표인데요. 어, 이런 지표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큰 틀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뭐 책 하나를 좀 인용을 하자면 그 홍익희 교수님의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보면은 과거 그 그리스 로마 막 그전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까지도 막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에 뭐 네덜란드, 독일, 영국까지 미국까지죠. 이 돈의 관점에서 이 제국들, 과거의 그런 강대국들의 역사를 총망라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책들을 보면은 그 강대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핵심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화폐의 타락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화폐량이 늘어난 겁니다. 희소성을 갖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그 통화가 문란해지다 보니까 통화량이 남발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들이 기간이 무너지면서 정말 천년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국가들이 제국들이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통화량 지표를 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우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재주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3년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한 사이클을 보시면서 한 사이클 정도 한 4년 정도 그래서 한 3-4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 오히려 수익률이 저는 세 자리 그러니까 100% 이상이죠.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3-4 년을 인내하면서 투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어 이 M2 통화 지표는 결국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비트코인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비트코인 가격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한테 질문을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도 압력이 강하냐? 사이클이 끝나서 그런 거냐?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겨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까지도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20-30%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S&P 500이나 나스닥도 그 정도 빠지니까요. 올해 상반기에도 S&P 500이 한 20% 빠졌고 나스닥은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클 셀러가 말하는 겨울은 없다는 막 과거처럼 막 70%, 80% 빠지는 이런 겨울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한데 이게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매도세가 강한데 그 매도하는 주체를 봤을 때 바로 현금 가난에 몰린 장기 보유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OG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아주 오래전에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한 11년, 13년. 요때 비트코인을 아주 싼 값에 대량 보유한 사람들을 이제 오리지널 갱스터, OG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수천억 그리고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래들로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오히려 더 모으고 있고 특히 기업들 그리고 중앙은행 관련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도 더 모으고 있는데 이런 고래들이 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워낙 액수가 크니까 이 매도 압력이 큰데 근데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래들이 수천억 수조씩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11만 이상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긍정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은 왜 파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분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단 1,000만 원만 샀어도 뭐 1조가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수백만 퍼센트가 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게 반토막이 나도 자기는 수천억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소비를 한 거예요. 막 대저택을 사고 요트를 사고 막 자동차도 막 수십 대를 산 거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엄청나게 교육비를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정말 미국에서 막 상위 0.1, 0.01%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한 번 또 소비 수준을 올리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대출을 끌어쓰고 뭐 이렇게 담보를 해서 왔는데 이제 한도에 또 찬 분들이 많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찬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이런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뭐 요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관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강한 매도세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시계열이 길단 말이죠.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팔사팔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의 그런 원성도 클 수 있고 반발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긴 시계열 속에서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기업들이 막 일주일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최소 몇 년, 3년, 이렇게 5년, 10년을 보고 그 사업 플랜을 짜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이 성장률, 가격 상승률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도 이미 많이 커졌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성숙한 시장으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뭐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이 50%, 60%라고 봤다면 이제 뭐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이 가게 되면은 마이클 세일러에 의하면 한 21%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은 작아지고 상승은 이제 꾸준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장이 도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도박이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해서요. 비트코인이 아까 국가적 자산으로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와 달리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대로 수렴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0%가 어떤 분들에게는 막 에이 그러면은 지금 50%면 20%면 이제 반토막도 더 나는 건데 이거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면은요. 워런 버핏의 평생에 걸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단순히 사도 워런 버핏급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불리시하게 봐서 한 30%대로 볼 수 있다면 저는 30%도 충분히 한 근 10년 동안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가 또 전설의 투자자신데 연평균 수익률이 29%예요. 그래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수익률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꾸준히 한 2, 30%대의 상승률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한 10% 초반에서 10% 후반 정도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요것보다도 좋은 약간 지수 같은 성격의 우상향하는 자산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금처럼 될 거라고 봐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 1% 오를 때 MSTR은 6%나 올랐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하나 현물을 말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MSTR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스트래티지라는 상장사. 현재 비트코인을 65만 개 정도, 약 65만 개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 MSTR을 말씀하는 건데요. 요게 우선 움직임을 봤을 때 요거는 우선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 MSTR이 막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MSTR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률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은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선 벌어지는지를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적인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레버리지를 한 50% 껴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집값이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렇게 올랐을 때 보면은 그 레버리지 비율, 그거 이자 조금 감당한 것 뿐인데 수익률이 50에서 한 100%까지도 이렇게 더 얻을 수도 있는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MSTR도 마찬가지죠.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자산이라든지 신뢰, 뭐, 신용 지수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여러 가지 금융수단을 이용해서 뭐 전환사채, 회사채, 대출 등을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땡기는 거죠. 예, 부채의 자금을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땡겨온 그 이자를 주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미래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믿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한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MSTR을 사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은 이 MSTR이라는 게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이 상장을 할 때는 굉장히 빡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족해야 상장이 되는데 일단 상장이 됐다라는 거는 그런 필터링이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많은 외부 투자자들의 시선에 신뢰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뭐 노르웨이 은행이나 뭐 스위스 은행이나 다른 기업들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로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사서 또 막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또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스트래티지를 사면은 스트래티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거의 비트코인의 상징처럼 기업으로 이야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용 차원에서나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시면은 비트코인만으로도 우선 충분합니다. 비트코인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에서 20에서 30%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워런 버핏이 될 수 있고 피터 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고수익을 줬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변동성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올라가면 레버리지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견딜 수만 있다면은 뭐 10% 20% 정도 MSTR을 섞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하며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비트코인을 조금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 블랙록은 한 5%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연평균 수익률이 20% 30%라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견딜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담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면은 그런 거대 운용사들도 추천하는 비중이 10% 내외예요.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금이랑 합쳐서 한 15%까지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기는 한데, 그래서 우선은 비트코인이 저는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내 멘탈이, 내 준비 상태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자산별 연 수익률 변동성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 본 건데, 정말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산들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걸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X축에는 바로 변동성, 그리고 Y축에는 수익률을 놓고 이 많은 자산들을 위치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바로 우리의 멘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성이 취약해.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이 0으로 X축에서 0으로 0에 가까운 자산들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축은 상충 관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 말은 변동성이 낮으면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약하면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변동성도 작고 수익률도 낮은 가장 마음 편한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금이죠. 근데 예금을 하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있죠. 상계주동 10단지도 있고 서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우측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주는 스파이도 있고요. 나스닥은 여기가 있네요. QQQ. 그죠? 거의 20%에 준하는 영역에 가 있고 더 높이 뭐 바이오를 모아놓은 ETF라든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지금 자료는요. 그 잼투리 작가님의 그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도 보세요. 엄청 좋죠. 아까 스파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보다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거보다도 한참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은 좋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잼토리님 책을 한번 여유가 되시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자산들의 구분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만약에 인용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 ETF와 시장 ETF를 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나 중국집에 주문을 할 때나 막 짜장면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짬짜면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치킨도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이면은 성장 ETF, 성장 자산을 넣으면 돼요. 비트코인을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냥 노후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노후에 돈을 썼을 때 그냥 어느 정도 고민하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스파이로도 충분해요. 스파이 비중을 한 80 정도, 7, 80 정도까지 올리고, QQQ, 나 비트코인을 조금씩만 섞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릇, 자신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책이 한 번 더 언급드리면은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고요. 그래서 멘탈, 아까 변동성과 수익률을 봤을 때, 멘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오래오래 보유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하나를 샀는데요. 비싸게 샀어. 지금 1억 6천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사서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인내를 하고 10년 정도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50억, 100억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1억 6천에 사든 1억 3천에 사든 그 2, 3천만 원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5년, 10년의 세월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따져보시고 오래 보유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막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야. 막 비트코인을 투자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막 책을 10권, 100권을 읽어도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을 더 안 사려고 해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보면은 막 황금성도 저는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뭔가 나한테 실거주 안정감도 주고 막 넓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 살면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네트워크도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점이 커도요. 저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멘탈도 자산별로 나에게 궁합이 맞는 게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처럼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흘려보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요 고래동 공부 카페라는 게 네이버에서 치시면 되는데요. 요 고래동 공부 카페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길 쌤하고 이소영 대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카페가 비트코인도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아까처럼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 카페가 지금 한 22,860명 정도 요렇게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몇천 명씩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가장 활성화된 카페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뉴스 게시판에 그날의 중요 뉴스들을 요약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데일리 루틴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좋은 자산,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묻어놓고 운동하고 독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무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브의 M을 땄고, 독서는 reading, 그래서 R을 땄고, 그 다음에 매일 분할 매수.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자기가 장기 우상향을 좋은 자산을 매일 모아가자 해서 그 DCA, 인베스트먼트에서 I를 따서 MRI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주에 2, 3회 정도씩은
MRI 인증을 올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요. 이거 다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독서 인증하는 곳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날 책을 읽고 이렇게 리뷰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책 인증도 올리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월에 정기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전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면, 윤여정 배우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여러분 누굴 만나도 고급이랑 노세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를 사귀고 누굴 만나더라도 고급하고 놀아라. 고급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타블로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 물 하나가 편의점에서 팔면은 1,000원이죠. 근데 그것이 관광지에 가면은 3,000원이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사게 되면 5,000원이고, 똑같은 물인데 이 가격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또 나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래동 공부가 아니더라도 좋은 커뮤니티, 온오프라인이 좀 섞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식과 지혜의 복원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비트코인이라면 이런 책들, 그죠? 그리고 주식 부동산에도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어,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꼭 읽고, 자기 개발, 뭐 교양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이 경제 경영 분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돈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알트코인에도 현재 훈풍이 도는 것 같아요. 그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다 안 했다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큰 매크로 이슈가 없다고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솔라나 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이제 그것보다 작은 알트코인 시즌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한 20만 불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는 얘가 2배 가면은 얘네 한 3, 4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알트에서는 뭐 10배에서 뭐 100배, 1000배도 나올 수 있는, 네, 요런 시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매크로 이슈가 터지면 이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꺾일 수 있고 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반기에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그리고 실제 그때도 알트코인 지수, 그 강세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꺾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블랙스완이 터졌죠. 바로 관세 이슈가 터졌어요. 막 진짜 관세를 100%, 200%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건 생전 어떻게 보면은 1945, 포스트 1945 체제 이후에, 그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관세 전쟁이거든요. 이걸 듣다 보니까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알트코인 투자를 이제 딱 전환하셨던 분들이 진짜 큰 피해를, 이제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모아가셨던 분들도 있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수익률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량, 3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크로 이슈, 엄청난 블랙스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알트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앞서서 포스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막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X축에서 변동성을 꼭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암호화폐 내에서만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80%, 90%를 일단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 20%를 뭐 MSTR이라든지, 그리고 알트코인, 자기가 자신 있는 거, 그런 걸 담는 거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저는 이더리움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거의 50% 이상, 한 56%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하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훨씬 강력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논의 수준이 훨씬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강조드리면 비트코인 한 80,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한 1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10을 알트로 분산을 담는 뭐 요런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셔야지 앞으로 알트 시즌 오니까 비트코인 막 10%밖에 없는데 막 알트를 막 8, 90 담는다든지 이더리움을 막 절반 이상 담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아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변동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알트코인을 바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굉장히 좀 안전한 곳에 저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빼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그 밑에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소액 투자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ETF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에 보면은 이 블록이라는 게 있고 BLOK 이게 티커명입니다. 그다음 비트Q라는 게 있고요. WGMI라는 게 있고 OWMB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것들도 보면은요.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막 10배, 1000배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수익률을 올해 1월 1일부터 봤을 때 보면은요. 다 비트코인을 비트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WGMI라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무려 87% 비트코인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 6개월로 보면은 더 올랐어요. 이 마이닝 같은 경우는 무려 18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원금의 3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거의 대여섯 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서 이제 추린 거예요. 한 열 몇 개 기업들을 추려서 대표 기업들을 모여서 ETF로 묶어놨으니까 알아서 교체도 해주고 수익률로도 검증이 됐고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ETF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정말 100배, 1000배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만큼 변동성, 가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런 ETF를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한 80 담았다면 뭐 이더리움을 한 5를 담고 요런 ETF들은 한 15%도 담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 안에 보면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MSTR 아까 앞에서 말한 스트래티지 그리고 뭐 채굴 기업의 1등 뭐 마라홀딩스, 로빈후드 거래소 중에 잘 나가는 데 있죠. 그런 데도 들어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은 사놓고, 그 대신 떨어질 때도 계속 모아야겠죠?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수익률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공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투자해 놓고, 내가 알트보다는 훨씬 멘탈의 그 정신적 에너지가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의 시간, 또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잠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투자 트렌드를 알려주신다면요? 알트코인 투자 트렌드에 관련해서는 또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 비트코인이 포문을 열었죠.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에 포문을 열고 이제 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문을 열린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10배, 100배 커지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그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자산 토큰화라는 겁니다. 그 레리 핑크가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다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압구정 아파트, 뭐 고흐의 뭐 해바라기 그림, 뭐 이런 것들, 모나리자 이런 것들을 쪼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A라는 그림이 있어요. A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1000억입니다. 1000억이면은 이거를 아무나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1000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개로 나눠서 1억씩 넣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A라는 작품이 너무나도 희소해.
그리고 심지어 그걸 그린 화가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더 이상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더 생산도 못해. 비트코인과 같죠? 그럼 이거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1,000억, 5천억, 1조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올라갈 게 뻔한데 매수를 못했는데 이걸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10억, 15억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이제 이 1,000억짜리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서울에 그냥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면, 특징들을 갖고 있다면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살 수 있는 그룹이 상위 1%도 어렵죠. 33억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막 상위 전 세계 상위 막 0. 몇 퍼센트 드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의 투자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까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하나하나 이게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가격들이 이제 일로 막 가면서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은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은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별 이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빈익빈 부익빈. 자산에서도 이게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측일 수도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정말 정말 이전과는 완전 180도 다른 그런 자산들, 투자 자산들의 그런 규모와 다양성과 그다음에 수요의 그런 인구 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레벨업 할 수 있는 완전 현저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접하게 되면은 아직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비트코인이 1달러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달러, 10만 원, 100만 원. 바로 이 자산 토큰화 같은 시장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탄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물론 본질적으로 이 탈중앙성, 중앙화 자산의 완전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100배, 1000배 오를 자산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탄생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태민 작가님의 조금 대단함을 제가 이 책에 조금 그 인사이트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오태민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시조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이 한 발 물러섰어요. 왜? 이제 나 외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생겼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굳이 꼭 내가 출연을 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서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등장을 하셨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 책이 바로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쓰시고 또 출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셨어요. 오태민 작가님이. 그리고 나서 다시 출연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중에 대표적으로 IWA, 자산 토크나 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게 될 거고, 오태민 작가님이 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50%,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 미국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자산운용사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알트코인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알트코인 생태계에는 너무 좋죠. 이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 확대이고, 이렇게 돈이 풀리다 보면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도 돈이 당연히 갈 거기 때문에 돈이 희소하다고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가게 되고 돈이 많다 보면은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한 1,000억이 있어. 너무 좋겠죠? 1,000억이 있으면은 뭐 한 10억 정도는 알트에다 그냥 넣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잃어도 상관없는 거고 나머지 뭐 한 8, 90%를 내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걔네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돈을 많이 벌어줄 텐데 뭐 10억 잃으면 어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우선 풀리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위험 자산이라는 게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사실 많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의 시대로 돌아서면서
들어서면서 아직도 미중 패권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또 북한 막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브릭스 얘기도 나오고, 중동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럽도 지금 보면은 막 러시아랑 벨라루스랑 막 연합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드론이 뭐 폴란드로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막 하고, 독일도 지금 군비 증강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질 때 알트코인들은 크게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차원에서 꼭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뭐 나스닥, QQQ, S&P 500 다 좋습니다. 자기가 확신 있는 자산의 절반 이상의 많은 포션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금액만 꼭 알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마다 멘탈력이 다르고 공부 내용이 다르고 그 궁합이 맞는 자산이 다르다. 본능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비트코인에 1억 다 넣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하면은 비트에 한 8천, 그리고 이더에 2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뭐 비트에다가 한 7천 넣고요. 이더에다가 한 1,000 넣고요. 나머지 그러면 2천이 남잖아요. 요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블록, 비트큐, WGMI, OWMB 해가지고 한 500씩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만 사지, 그 외의 주식들은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거인의 정원이라는 출판사 대표로서,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책들을 진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보고 있는 외신들이나 뉴스들도 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에 비하면 하염없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거, 비트에 다 넣거나 비트 8천, 이더 2천, 비트에 7천, 이더에 1천, 비트코인 관련된 ETF,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된 ETF에 2천, 뭐 이 정도 넣을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5%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금하고 합쳐서 15% 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소액이라도 꼭 비트나 이거는 넣으면 좋겠다. 왜? 앞으로 화폐량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풀렸고요. 앞으로도 많이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조금 공격적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담으라고 할 텐데, 5에서 15%를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는다고 하면 소액은 꼭 담으시고, 한 85%는 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QQQ도 좋고 S&P 500도 좋고 이렇게 적당하게 담으시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 공부는 꼭 한번 해보시고 5%에서 15% 정도 담으면,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소액만 담잖아요. 그럼 샤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샤프 지수를 봤을 때 이게 위험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위험이 별로 크지 않아요. 5%만 담으면. 근데 수익률은 한 5년 지나면요, 2배가 됩니다. 5%밖에 안 담았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는 꼭 공부해 보시고, 이 책 제목이 맞아요.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앞으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쟤는 웅달은 저렇게 확신을 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5% 정도까지는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멘탈만큼은 넣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한 시기가 2022년 거의 1월부터예요. 1분기.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2천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하락기를 제가 겪으면서 처음에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냐면은, 저도 독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태민 작가님의 그 과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영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다 찾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면, 어떤 책을 찾았는데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고 서점을 뒤져가지고 그 책이 한 15,000원, 2만 원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1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2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좌에 막 마이너스 20% 30%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돈을 넣었어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방송에서 언급도 했는데 제가 이때 삼성전자 계좌가 마이너스 5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억이 들어가 있었던 계좌인데 이걸 손절을 하고 이걸 다 비트코인에 넣거든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때 이 결단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근데 이때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여러분 루나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터졌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막 솔라나 같은 것들은 99% 정도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를 제가 미리 맞은 게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후로 비트코인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2000대부터 지금 1억 6천이니까 8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실제로 제 계좌가 몇백 프로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수익률이 난 겁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수익률로도 증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최악의 뉴스들을 접했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뉴스들은 다 호재야.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 전에 SBR 막 얘기하고요. 막 어떻게 저런 패권국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막 찍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엄청 도움이 됐죠. 제가 마이클 세일러 따라하기라서 마이클 세일러가 샀다고 보도가 나온 다음날 비트코인을 무조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최악의 순간 이후에 다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0% 30% 나오는 거는 저한테 이제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변동성 그걸 고려해서 그게 이제 멘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특수부대 간 거죠. 예, 진짜 특수부대 가가지고 훈련 빡세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막 팔굽혀펴기 한 번 하면 막 100개씩 할 수 있는 거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막 하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라도 막 2분도 참고 3분도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니까 뭐 폐활량이 이만큼 커지니까 막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다 좋은 거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제 스토리를 풀면 제가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아예 출판사를 차려버려요. 그리고 그 출판사의 그 대부분의 책들은 뭐냐면 비트코인 관련된 책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책이 10권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8, 90%가 비트코인 관련된 책이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그 책을 이렇게 많이 출판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1위부터 10위 출판사들 그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을 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앞으로의 미래거든요.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해야겠다. 저는 저에게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10억, 50억, 100억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은 단순 투자 자산, 원오브 댐의 그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그냥 핵심 축이거든요. 미국의 채권과 연관된 한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비트코인 스탠다드거든요. 격자 틀로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오태민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신민철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다 훌륭하신 저자분들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아예 차려버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손절도 해가면서 했는데 수익률도 너무 좋아. 제 자산도 불어났어. 그러면은 저에겐 안전자산이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관세 때 1분기 때 어, 별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S&P 500이 20% 빠졌는데 나스닥이 한 6%? 7% 빠졌어요. 비트코인 33%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정고점을 먼저 회복한 게 S&P 500하고 나스닥이 아닙니다. 정고점을 먼저 회복한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아까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죠. 앞으로 이 비트코인은 성숙 자산으로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좋은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시고 레이 달리오도 2018년 정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는 담으라고 하잖아요. 레리 핑크보다도 더 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투자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각이 유연하게 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를 꼭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